자, 그러면 저번 시간에 한 거 복습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노폐물의 생성과 배설기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세포호흡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영양소랑 영양소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있었죠. 얘네들은 공통적으로 어떤 애들을 가져요? C, H, O. 그러니까 노폐물로 공통적으로 이산화탄소랑 물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근데 단백질은 추가적으로 어떤 원소가 있지? 질소 N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폐물이 뭐가 더 생겨요? 그지, NH3라는 암모니아가 생깁니다. 결국에는 순환계를 통해 가지고 얘네들이 호흡계나 배설계로 우리 몸 밖으로 빠져나가야 합니다. 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인데 당연히 얘네들은 음식물의 형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커가지고 소화를 하는 과정을 거쳐서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지방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그 다음에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쪼개진 다음에 세포호흡의 기질로 쓰이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산화탄소는 어디로 빠져나가냐? 폐를 통해서 날숨으로 빠져나가고, 물은 특이하게 두 가지 경로로 다 빠져나갑니다. 호흡계랑 배설계를 통해서 빠져나가고, 자, 암모니아는 뭐가 강해요?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간에서 뭘로 전환이 돼? 요소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요소가 암모니아보다 훨씬 더 복잡한 물질이기 때문에 암모니아로 요소를 합성한다라고 표현을 해줘요. 자, 이렇게 합성된 요소는 뭐를 통해서? 배설계를 통해서 오줌으로 빠져나갑니다. 자, 그래서 요거 실험도 봤었죠. 자, 콩즙으로 오줌 속의 요소 분해하기인데 콩즙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그치, 요소를 분해하는 유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소를 분해해서 뭘로 바꿔주냐면 암모니아로 바꿔줍니다. 암모니아가 산성, 중성, 염기성 중에 뭐예요? 염기성입니다. 그래가지고 BTB 관련된 실험을 보게 되면 BTB를 넣었을 때, 자, 오줌에 BTB를 넣었을 때 녹색이었어요. 녹색이란 얘기는 얘가 지금 중성이란 얘기지. 근데 여기에다가 생콩즙을 넣었어. 그랬더니 파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슨 액성이 뭐예요 그러면? 염기성. 왜 염기성으로 바뀌었냐? 암모니아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요소에 있는 유레이즈는 요소만을 분해해가지고 암모니아로 바꾸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콩즙에는 유레이즈가 있고, 그래서 오줌 속에 있는 요소를 분해해서 암모니아로 바꿨기 때문에 액성이 염기성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 결과를 통해 가지고 오줌 속에 요소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기관계 통합적 작용 한 번씩 잘 읽어보면 될 것 같고, 자, 물질의 이동 경로에 대해서 했었어요. 그 여러분들이 이 심장의 구조를 그릴 수 있고, 요 정도 일단 파악해주면 나머지 것들도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산소의 이동 볼게요. 자, 산소의 이동 보게 되면 조직세포를 통과한 혈액들은 당연히 조직세포한테 산소를 많이 줬기 때문에 산소가 많아요, 적어요? 적지. 그게 바로 대정맥을 통해 가지고 심장으로 들어옵니다. 얘가 뭐를 통해서? 폐동맥을 통해서 폐로 갑니다. 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치, 폐 모세혈관에서 기체 교환이 일어나면서 산소를 혈액이 받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폐를 지나온 혈액은 산소가 그게 폐정맥을 통해 가지고 심장으로 들어갔다가 대동맥으로 통해 가지고 조직세포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랑 여기는 산소가 적고 여기랑 여기는 산소가 많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네. 자, 이산화탄소는 반대가 되겠죠. 조직세포를 통과한 혈액은 조직세포에서 이산화탄소를 받아오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요, 적어요? 많죠. 얘가 대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들어갔다가 뭐를 통해서? 폐등맥을 통해서 폐로 갑니다. 폐에서 기체 교환이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몸 밖으로 이동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혈액 속의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낮아지겠지. 얘가 폐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들어왔다가 대동맥을 통해서 다시 조직세포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고 여기에서는 낮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포도당의 이동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소화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자, 보게 되면 혈관의 이름을 보게 되면 여기는 다 모세혈관이 있는 거고, 이 소장 주변에 있는 모세혈관이랑 간에 있는 모세혈관을 이어주는 두꺼운 혈관을 뭐라 그러냐면 간문맥이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소화가 일어나고 있으면 소장에서 어마어마한 많은 양의 포도당이 들어오겠죠. 자, 그런데 이 포도당이 어디에서? 간에서 뭘로 바뀌어요? 글리코. 헷갈리지. 글루카곤도 있고 글리세롤도 있고 글리코젠도 있어요. 근데 글리코젠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보통 식물에서는 포도당을 여러 개 합쳐가지고 저장하는 형태가 무엇이냐면
식물에서는 녹말입니다. 그런데 동물에서는 뭐냐면 글리코젠으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사실 간뿐만 아니라 근육 속에서도 이제 글리코젠으로 일부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에서는 녹말의 저장, 이제 포도당의 저장 형태가 있는데 포도당을 여러 개 연결을 시켜서 저장을 해요. 근데 이제 식물에서 저장이 되면 녹말의 형태로 저장이 되고 동물에서 저장이 되면 글리코젠의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럼 사람도 동물이니까 뭘로 저장을 하겠어요? 글리코젠. 그래서 우리가 녹말의 형태로 밥을 먹으면 소화를 통해 가지고 포도당으로 됐다가 간에서는 글리코젠으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포도당이 흡수가 되기 때문에 간 문맥에서는 포도당의 농도가 가장 높습니다. 자, 그런데 간에서 완충작용을 해준다고 했어요. 어마어마한 양의 포도당이 갑자기 우리 혈액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간에서 일단 한번 걸러주면서 어떻게 해주냐면 포도당을 뭘로 전환시켜줘요? 글리코젠으로 저장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간이 흡수를 해가지고 글리코젠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이 간을 거친 요 혈액은 간 문맥보다는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졌겠어? 낮아졌겠어? 낮아졌겠지. 그렇지만 많기는 해요. 그래서 간 문맥이 가장 많고 간정맥이 많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간 동맥이랑 간 정맥을 비교할 거예요. 자, 간동맥에 있던 혈액이 간을 거쳐서 간정맥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때 포도당이 계속 공급이 되고 있는 거야. 간에서 물론 완충작용을 해주긴 하지만 그만큼의 그래서 간에서는 완충작용이 일어나고 있긴 하지만 계속 포도당이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간 동맥이랑 간 정맥 중에서는 어디가 포도당의 농도가 높을까? 간 정맥이 훨씬 더 높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요소와 암모니아 등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조직세포를 한번 찾아봅시다. 조직세포예요. 자, 대동맥, 그 다음에 온몸의 조직세포, 그 다음에 여기 대정맥이에요. 자, 그럼 보게 되면 조직세포를 거친 혈액은 당연히 노폐물들을 받아왔겠죠? 그러면 이 동맥이랑 정맥 중, 대동맥이랑 대정맥 중에 어디가 암모니아의 농도가 높을까? 정맥이 높겠죠, 대정맥이. 자, 걔가 어디를 통해서 갈 거냐면 간동맥을 통해 심장을 거쳐가지고 이제 간동맥을 통해 가지고 간으로 가요. 간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암모니아가 요소로 전환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암모니아를 요소로 전환시켜줘서 이 요소를 다시 혈액 속으로 보내주는 게 간입니다. 그래가지고 간 동맥이랑 간 정맥이랑 암모니아 농도를 비교했을 때는 어디가 더 높아요? 간 동맥이 높고 여기서는 암모니아를 요소로 전환시켜주니까 간 정맥에서는 암모니아 농도가 낮습니다. 그럼 요소의 농도를 볼게요. 간에서 암모니아를 요소로 만들어가지고 혈액 속으로 계속 흘려줘요. 그럼 간 동맥이랑 간 정맥 중에 요소의 농도는 어디가 더 높아요? 간 정맥.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럼 콩팥을 보도록 할게요. 콩팥의 기능이 뭐야? 요소를 몸 밖으로? 그치, 빼주는 거지. 자, 그러면 콩팥 동맥으로 들어간 혈액이 콩팥을 거쳐서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던 요소를 몸 밖으로 빼주겠지. 그러면 요소의 농도가 높아져야 낮아져요? 콩팥 정맥에서. 그렇지. 그래서 콩팥 동맥보다 콩팥 정맥이 요소의 농도가 낮습니다 라고 했었죠. 저번 시간까지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질 대사와 건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감기는 왜 걸리는 걸까? 생명과학적으로 얘기해봐. 감기는 왜 걸리는 거야? 그치, 바이러스 때문에. 그 독감이랑 그냥 감기 바이러스랑 다른 거 알지?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고 감기는 무슨 바이러스 했지? HIV 걸리면 안 돼요. 그건 에이즈를 안 돼. HIV 감염이 되면 에이즈의 발병 가능성이 엄청 높아지기 때문에 HIV 걸리면 안 돼요. 알겠죠? 걸리면 안 돼. 뭐라고? 박테리오파지. 박테리오파지는 뭐에만 감염이 되냐면 박테리아, 세균에만 감염이 되기 때문에 사람한테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신기하지. 그래서 이 바이러스도 자신의 숙주만 찾아서 이렇게 증식을 한다는 얘기예요. HIV 바이러스는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 중에
T세포라고 나중에 배우게 될 건데 그 T세포를 감염시켜가지고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후천성 면역이라는 것을 다 파괴시키기 때문에 우리 몸의 면역 그래서 후천성 면역 결핍증인가 아무튼 그게 에이즈의 병명이야. 그게 사라지게 되면 바이러스 조그마한 바이러스의 감염이라든지 되게 약한 바이러스의 감염으로도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험한 거지. 자, 아무튼 이 감기 바이러스는 항상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 몸의 면역계가 좀 선생님처럼 안 좋아지게 되면 그때 활발하게 이제 증식을 하면서 내 몸의 세포를 터뜨리고 있겠지 지금. 뭐 그렇지 않을까? 자, 아무튼 그래요. 자, 이제 다시 물질대사와 건강으로 와가지고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적당히 먹고 적당히 움직여가지고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 요게 요 단어의 핵심인데 한번 볼게요. 자, 에너지 대사와 균형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에는 필요한 만큼 에너지를 섭취를 하고 적당한 만큼 소비를 해야 되는데 이 균형이 맞지 않으면 몸에 질병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는 이제 음식물을 섭취하는 에너지 양이랑 그 다음에 소비하는 에너지 양 사이에 균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에 섭취하는 것보다 소비하는 에너지 양이 많게 되면 영양 부족 상태가 올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몸에 근육이나 지방 등이 빠질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체중이 감소가 됩니다. 더 심하면 영양 실조가 되고 면역력이 저하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돼야 돼? 균형을 맞춰줘야겠죠. 그래서 섭취한 양이랑 소비한 양이 균형을 맞춰주면 이제 적당하게 잘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영양 과다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에너지 섭취량보다 에너지 소비량이 훨씬 더 적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체중이 증가하거나 비만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우리는 왜 근데 보통 너네 내가 찌양 이런 거 얘기해줬나?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비만 유전자 이런 게 안 해줬어? 말 안 해줬어? 그냥 별 내용은 아닌데 너네 막 그 먹방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을 먹지만 살도 안 찌고 그대로지. 뭐 어떤 사람들 먹고 토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뭐 그게 방송이니까 먹고 토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사람 다 주작하다 걸리잖아, 그치? 아무튼 근데 선생님은 찌양을 많이 보는데 그 찌양 먹고 토하는 것 같진 않았어. 그리고 맨날 말라 있잖아. 근데 사실 그 사람들이 되게 오래 원시시대 태어났으면 금방 사라졌을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원시시대에는 먹을 게 많았을까 없었을까? 없었지. 그러니까 먹는 대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에너지를 비축해야 되니까 지방으로 계속 전환을 하고 저장을 해놨겠지. 근데 그런 유전자가 계속 우리 몸속에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시대가 변했지. 먹을 게 너무 풍족하지. 그래서 우리 몸은 항상 지방을 찌우려고 항상 그런 대기 상태에 있는데 예전보다 갑자기 너무 많이 먹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지방을 계속 찌우는 거지. 이런 사람들이 살아남는 거야. 근데 만약에 찌양 같은 사람이 선생님 만약 유튜브가 유명해지면 찌양이 나한테 고소하려나? 제발 유명해졌으면 좋겠다. 아무튼 찌양 같은 분이 만약에 원시시대 살았어. 그럼 그 사람은 우리같이 일반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양의 음식물이 필요했다는 얘기지. 근데 그만큼 원시시대 때는 많이 못 구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살찌는 이유가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알겠지? 자,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나? 괜찮아. 이거 우리가 원시시대부터 살아왔고 우리가 이겨낸 사람들이기 때문이야. 알겠지? 그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여태까지 유전자를 전달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대로 살찌는 게 맞습니다. 알겠나요? 자, 아무튼 이제 영양 부족과 영양 과다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영양 부족, 몸의 지방이나 단백질을 분해해가지고 에너지를 얻습니다. 근데 이제 영양 부족 상태가 되면 우리 몸속에서 불필요하게 에너지를 많이 사용한다고 인식하는 기관이 근육이기 때문에 근손실이 먼저 일어나요. 알겠죠? 그래서 근육도 분해하고 지방도 빠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에너지를 얻어가지고 체중이 감소가 되고 영양 실조나 면역 저하 등이 일어나요. 자, 영양 과다. 남는 에너지를 주로 지방으로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체중이 증가되고 비만이 일어나는데 왜 주로 지방으로 저장을 하냐면 일단 1g당 가장 많은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게 지방입니다. 탄수화물이랑 단백질은 1g당 4kcal밖에 못 내는데 이 지방은 1g당 9kcal를 내요. 2배 이상을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지방으로 저장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기초 대사량과 일일 대사량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일일 대사량은 무엇이냐면 기초 대사량이랑 활동 대사량이랑 기타를 더한 하루 동안 내가 얼마나 에너지를 소비를 하냐 요 양이 일일 대사량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일일 대사량 먼저 보게 되면 하루 동안 소비하는 에너지의 총량인데 거기에서는 기초 대사량
그 다음 활동 대사량, 그 다음에 음식물의 소화 흡수에 필요한 에너지량, 요 세 가지를 다 더해주는 건데, 일단 기초 대사량은 무엇이냐면 간단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서 생각도 안 하고 있을 때, 정말 아무것도 안 할 때 내가 소비하는 이 대사량은 기초 대사량이라고 합니다. 이걸 좀 더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체온 조절, 심장 박동인데, 여기 그 아이패드 뭐 굿노트를 하다 보니까 요 리을이 이렇게 뒤로 앞으로 밀려가 있어요. 그래서 수정해 주세요. 심장 발동이 아니라 심장 박동. 그다음 물질 합성이 아니라 물질 합성으로 수정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수정했나요? 자, 보게 되면 체온 조절하는 거, 그 다음 심장 박동, 그 다음 물질 합성 등 이제 기초적인 생명 활동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랑 기초 대사량이라고 하고, 성별 연령에 따라서 다릅니다. 근데 이제 근육 조직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초 대사량이 높아져요. 그래서 근육이 많을수록 기초 대사량이 높아가지고 근육이 많은 사람들은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살이 덜 찝니다. 그 다음에 나이가 들수록 기초 대사량이 감소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운동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지? 노화 방지지. 왜냐면 30대 중반 이후가 넘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근육량이 진짜 확연히 감소하게 됩니다. 근육량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기초 대사량도 감소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찐다는 얘기죠. 아무튼 근육이 있어야지 좀 노화가 덜 돼가지고 선생님은 그래서 근육 운동을 하고 있는 거지. 근육 성장이 아니라 근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왜냐면 기초 대사량이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는데 그 이유가 대부분 근육이 점점 빠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길게 오래 살고 싶다 그럼 선생님처럼 운동하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남성과 여성의 기초 대사량은 조금 다른데, 남성이 어쩔 수 없이 생물학적 특성 때문에 근육량이 좀 더 많아요. 그래가지고 기초 대사량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체중 1kg을 1시간 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보통 1kcal 필요합니다. 그래서 1.0kcal per kg 시간이에요. 근데 여성은 조금 근육량이 적기 때문에 자신의 몸무게 1kg을 1시간 동안 유지할 때 0.9kcal 에너지가 소비가 된다는 뜻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활동 대사량은 무엇인지 볼게요. 활동 대사량은 기초 대사량 외에 내가 실제로 다양한 신체 활동을 할 때 소모되는 에너지 양입니다. 됐나요? 자, 요 기타의 대부분은 음식물의 소화, 흡수에 필요한 에너지 양인데, 우리가 음식물을 소화하고 흡수할 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이 긴 소화기를 계속 근육을 통해서 움직여야 되고 혈액순환도 해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많은 양의 에너지가 소비가 돼요, 음식물을 소화하는데. 근데 이게 아침 저녁을 비교했을 때 언제 많이 에너지가 소비가 되냐면 음식물을 소화할 때 아침에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소비가 돼요. 그래서 똑같은 치킨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아침에 먹으면 저녁에 먹는 것보다 이 치킨을 소화시키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보통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은 저녁에 꾹 참고 아침에 치킨을 먹는 게 좋은 거지. 그리고 양념치킨이나 닭강정은 뜨거울 때 먹는 것보다 사실 한번 식혀서 먹는 게 더 맛있잖아. 아니야? 맞지? 아무튼 그래요. 왜 식혀서 먹는 게 맛있을까? 알파당이랑 베타당이라는 게 있는데 온도가 바뀌면 베타가 알파로 바뀌어. 그럼 이렇게 더 단맛이 나요. 신기하지? 당도 알파가 있고 베타가 있는데 온도가 낮아지면 그 형태가 바뀌어가지고 좀 더 단맛이 나는 당으로 바뀌어요. 신기하지? 생명과학 시간에 별걸 다 배우죠. 자, 아무튼간 이제 에너지원의 에너지 양을 보게 되면 방금 설명한 대로 탄수화물은 1g이 있으면 4kcal, 단백질도 1g당 4kcal, 그 다음에 지방은 1g당 9kcal를 내게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보통 지방으로 많이 저장을 하고, 그래서 똑같은 1g을 먹는다 하더라도 지방 1g을 먹으면 어마어마한 칼로리를 섭취를 하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자신의 일일 에너지 섭취량과 소비량 알아보기인데, 요거 인쇄 상태 안 좋으면은 교과서에 있는 거 그대로 가지고 온 거니까 교과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루 동안 섭취하는 에너지양과 소비하는 에너지양을 비교해가지고 내가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살이 찔 것인가, 아니면 균형을 잃을 것인가, 아니면 에너지가 부족해가지고 살이 빠질 것인가, 요거를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탐구 과정 어떻게 되냐. 앞에서는 지금 일일 하루 동안 소비하는 에너지 양을 기초 대사량이랑 활동 대사량이랑 음식물의 소화 흡수에 필요한 이 대사량으로 나눴죠. 이제 요거는 뭐냐면 내가 총 섭취한 에너지 양과 내가 총 소비한 에너지 양을 구하는 거. 됐니?
자, 볼게요. 자신이 하루 동안 섭취한 음식물의 종류와 양을 기록해 보도록 합시다. 햄버거 1개와 감자튀김 1개와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먹었어. 몇이야? 거의 1000을 가까이 먹는 거지. 오이 1개 60이야. 그럼 오이로 1000을 채우려면 몇 개를 먹어야 돼? 몇 개냐? 10개면 600이고 20개 한 18 막 이런 게 먹어야 되지. 그러니까 이거야. 오이 한 2개만 먹어도 배부르지 않겠어? 그치. 근데 얘는 배불러 안 불러. 안 부르니까 아이스크림도 먹고 카페 가가지고 이것저것 먹지. 그러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칼로리를 우리가 섭취한다는 얘기예요. 자, 아무튼 이렇게 주어진 양이 있고 내가 하루 동안 얼마나 먹었는지 계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자신이 활동하는 에너지 내용과 시간을 기록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잠을 잡니다. 잠을 잘 때 우리는 누워있지 않고 뒤척여요. 뒤척이는 이유가 뭐야? 생각해봤어? 너네 가만히 누워있고 만약에 그 식물인간이 되셨거나 아니면은 하반신마비나 전신마비가 되신 분들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계속 몸을 뒤집어 주거든. 혹시 왜 그러는지 봤어? 이유는 알아? 모르지. 우리 사실 심장 박동에 의해서 피가 펌핑이 되지만 그건 동맥에만 영향을 미치고 이 정맥은 뭐 때문에 혈액이 흐르냐면 우리 몸이 움직이면서 근육이 계속 그 혈관들을 자극시키기 때문에 혈액이 정맥에서 이제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거야. 근데 가만히 있으면 이 정맥에서 흐르는 혈액이 잘 흐르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상처가 생기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썩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 욕창이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밤에 뒤척이는 이유도 혈액순환을 위해서 뒤척이는 거예요. 됐어요? 자,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잠잘 때는 기초대사량뿐만 아니라 활동대사량도 일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요 내용 중에서는 우리가 방금 배웠던 기초대사량, 활동대사량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요것만 계산해 주면 된다는 얘기야. 내가 총 소비한 양만 이해됐니? 그냥 소비한 양만 여기서 구해주면 돼요. 앞에 거랑 섞어서 생각하면 안 돼. 알겠지? 자, 잠자기가 0.9란 얘기는 무엇이냐면 여기 단위가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곱하기 시간이지. 자, 잠자기 0.9는 뭐냐면 내가 체중 1kg인 사람이 1시간 동안 잠잘 때 소비하는 게 0.9 킬로칼로리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체중이 60kg이야. 그러면 60kg인 사람이 있어. 60kg. 그리고 몇 시간 동안 잘 거냐면 6시간 동안 잘 거야. 근데 내 체중 1kg당 1시간을 잘 때 0.9 kg 다시 쓸게. 자, 내 체중이 60kg. 그 다음에 6시간 동안 잘 거예요. 그런데 이 0.9란 얘기는 무엇이냐면 단위가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곱하기 시간이기 때문에 체중 1kg이 1시간 동안 잘 때 소비하는 에너지 양이 0.9 킬로칼로리란 얘기야. 여기까지 됐지?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0.9 킬로칼로리 곱하기 킬로그램 곱하기 이렇게 시간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그래서 시간 약분되고 킬로그램 약분되니까 내가 잠잘 때 소비하는 에너지의 총량이 나오겠죠? 이건 몇이야? 6 곱하기 6 어떻게 이렇게 빨라? 이거지. 맞아? 36 곱하기 10-1 해가지고 360 빼기 36 하면 금방 나오겠죠? 됐니? 자,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활동하는 거를 다 여기서 체크해가지고 내가 몇 시간 동안 그 다음에 내 체중이 얼마인지 계산을 하면 에너지 섭취량과 소비량을 비교해가지고 내가 체중 과잉이 될 건지 아니면 영양 부족이 될 건지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밥을 2공기 먹고 쭈루룩 했더니 하루 동안 섭취한 에너지 양이 요만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런데 보게 되면 소비량이 있습니다. 당연히 식사할 때도 소비를 하겠지. 그다음 팔도 움직여야 되고 소화관도 움직여야 되니까 TV를 볼 때도 생각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움직일 수 있으니까 아무튼 그래가지고 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잠자기 7시간 이렇게 미쳤나봐. 공부하기 몇 시간 했대. 얘 뭐야? 얘 이름 나와 있니? 너무 이 교과서 만드는 사람도 하루에 9시간 공부 안 할까? 일단 하루에 9시간 공부하기 해봤어? 하루가 24시간이잖아.
그치? 그러면 한 8시간 잔다고 쳐. 그러면 나머지 8시간 중에 7시간만 놀고 9시간을 공부해야 돼. 너네 스톱워치로 체크하면 내 순수 공부 시간이 하루에 2시간, 3시간 넘기기 힘든 거 알아요? 선생님이 임용고시 준비했을 때 아침 6시 17분에 항상 일어났어. 그리고 도서관에 맨날 1등으로 도착을 했지. 7시 23분에. 아직도 기억나. 그거를 몇 년 동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부터 스톱워치로 재잖아? 딴 생각하는 거 빼고 뭐 밥 먹는 거 빼고 화장실 가는 거 다 빼잖아. 그럼 선생님이 아침 7시 40분부터 공부를 저녁 11시나 12시까지 하면 하루에 8시간, 7시간 채우기도 너무 힘들었어. 딴 생각하면 이제 스톱워치 스톱시키는 거야. 다시 정신 돌아오면 이렇게 하고. 어마어마하게 해도 지금 7시간이 안 나오는데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그쵸? 자, 그래가지고 계산을 해주는 거야. 아까 해준 대로 이 사람은 체중이 60kg이고 그 다음에 잠을 잘 때는 0.9 kcal per kg 곱하기 시간인데 7시간을 잤어. 그 다음에 어차피 체중은 다 똑같이 60kg 곱해줄 거니까 이걸 다 했더니 요만큼 나왔대요. 그리고 밥 먹은 거를 다 더했더니 요만큼, 그 다음에 소비한 걸 다 더했더니 요만큼. 뭐가 더 많아요? 소비량보다 섭취량이 훨씬 더 많지. 그러면 에너지가 과잉이 되니까 이 사람은 앞으로 체중이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맞나요? 잠깐만.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